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 모델을 활용한 최적 설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뒤에서 매플랩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설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같은 트럭의 서스펜션 스프링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적 설계 문제를 정의를 해야겠죠. 오브젝티브가 뭔지, 그리고 나의 디자인 베리어블이 뭔지, 컨스트레인이 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티브가 어떤 강성을 최대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게 디자인 베리어블은 다음과 같이 서스펜션의 디멘션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나 길이에 대한 정의들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값들이 이치수가 바뀌면 이 서스펜션의 쉐입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오브젝티브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치수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장 좋은 최저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언가 이 오브젝티브에 해당하는 성능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계속 평가를 해서 이 값이 가장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는 치수값들을 디자인 베리어블 값들을 밸류를 골라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라면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방법을 거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시간과 비용 관점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차량 설계를 할 때도 다음과 같이 우선 시뮬레이션을 CA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DOE를 먼저 합니다. DOE라는 건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먼트라고 해서 실험 설계법이죠.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할 때 그럼 몇 개의 데이터를 어떤 분포로 테스트를 할 거냐라는 걸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에런이 만약 치수가 1, 3, 5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L2는 또 3, 4, 5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 건지 에서부터 몇 개의 점을 골라야 하는 건지를 이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먼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 X 인풋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가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점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CA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로 이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CA라는 건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해석을 할 때는 FEM이라고 하는 유한요소 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X가 들어가서 Y, 무언가 내가 알고자 하는 아웃풋 값을 결과를 얻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X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Y가 나올 수 있도록 X를 찾으면 되겠죠. 디자인 베리어블이 X라고 할 때. 근데 이렇게도 매번 해석을 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X와 Y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사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 다음과 같은 뭔가 근사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메타 모델링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델을 메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서로게인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어떤 fx라는 모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면 매번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바탕으로 x를 넣고 y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CA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CA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한 이 메타 모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X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DOE라고 소개를 드렸던 실험 설계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테스트를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번을 테스트를 한다. 그럼 그 20번의 테스트에 들어가는 X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랜덤하게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디자인 베리어블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2개로 그럼 2차 평면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게 랜덤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하면 딱 봐도 뭔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쪽으로 좀 포인트들이 몰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좋은 실험 설계법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 LHS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원리가 일단 한 점을 뽑으면 그 점과 XY 좌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2차원이니까 동일한 곳에 똑같은 포인트가 선택이 안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랜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 점과 요 점이 셋업 원값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또 두 번째로 최대한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는 기법을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서로 겹치지 않고 거리가 최대한 멀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두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굉장히 골고루 샘플링이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하면 X와 Y에 대한 데이터 셋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 셋을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타 모델을 만드는 기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모델링 기법 중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뉴럴 네트워크, 요즘 딥러닝 때문에 더 유명해진 인공신경망을 활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수업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뉴런으로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x1에서 xn까지 다량의 인풋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인풋들은 각각의 웨이트들을 갖게 됩니다. 인풋이 x1에서 n까지면 웨이트는 w1에서 wn까지 갖게 되고요. 이 값들이 먼저 곱해집니다. 각각의 x와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x1과 w1이 다 곱해지고 그것들이 합을 이루게 되죠. 합을 이룬 후에 바이어스라고 해서 b를 또 더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그냥 1차적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어한 x 곱하기 w의 합에 b를 더한 게 z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z가 된 후에 그 z를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에 집어넣습니다. 뭐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그마 z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그마는 우리가 정해준 액티베이션 펑션이 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시그모이드 펑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렐루 펑션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씁니다.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초기의 모델들은 이 시그모이드를 써서 결국에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y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리니어하게 썸을 한 거기 때문에 선형적인 값이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이 값을 받아서 비선형적인 아웃풋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y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쪽이 이제 인풋이고 요런 하나하나의 뉴런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은 얘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럼 또 이렇게 하나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렇게 W가 바뀌어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뉴런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중간에 레이어를 인풋으로 해서 또 다음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뉴럴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식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층이 하나인 경우, 중간층이 하나이고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인 경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이건 머신러닝의 한 기법이고요. 이런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중간에 많아지고 깊어지면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그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 문제를 메타 모델링을 하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매틀랩으로 메타 모델링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DOE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LHS,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S라는 함수가 있고요. LHS 함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은 샘플의 개수를 뜻하고요. 1000개라고 지정을 해놨고요. d는 x의 디멘션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x1에서 x15까지 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베스 스케일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x가 15개 있었고요. 그런 후에 LHS 디자인이라는 함수를 쓰면 바로 쉽게 샘플링이 가능해집니다. 15디멘션에 해당하는 x값을 1000개 뽑아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LS 디자인은 0과 1 사이의 숫자만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x의 그 레인지에 맞춰서 다시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저희 x가 로어 바운드가 있고 어퍼 바운드가 있었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는 다음과 같이 15개, 또 어퍼 바운드도 15개. 이 사이의 숫자로 x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뽑은 0과 1 사이의 숫자에다가 각각의 UB와 LB의 차이, 그러니까 레인지를 곱해주고 거기에 LB를 더해주면, 로어 바운드를 더해주면 이 사이의 숫자로 모두 매핑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0과 1 사이의 숫자를 실제 x의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 사이의 숫자로 바꿔준 후에 그 x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 CSV 파일, 샘플 파일이 있으면 지워줘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x라는 값을 그 새로운 샘플.csv 값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지울 필요가 없었고, 새로 샘플.csv 파일을 생성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x가 들어간 건데, 그럼 x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x0,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했던 x0를 살펴보면 데이터가 1000개고, 그리고 디멘션이 15개, 이걸 볼 수 있죠. 15개. 근데 다 0과 1 사이의 숫자죠. 다 0과 1 사이의 숫자. 하지만 x를 보시면 저희가 스케일링을 다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디멘션이지만 1000개와 15개의 x값을 갖지만 다 각각 의미 있는 숫자로 매핑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HS를 통해서 저희가 x를 구한 겁니다. x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x를 어떤 시뮬레이션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y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식이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 베스 스케일 문제에서 x가 들어갔을 때 z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 주어졌었죠. z에 대한 식들. 이 식들은 이제 정말 프로 식인 거고 저희가 이것 중에 하나를 한번 근사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Z2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라틴 하이퍼 큐브 샘플링을 뽑은 x들을
이 값들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값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적용을 할게요. 원래는 이제 실제 설계 문제에서는 이 식 자체를 모르고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뭐 실제 테스트를 해봐서 얻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얻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일단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 파일을 가보시면 시뮬레이션 파일에서는 우리가 아까 뽑았던 그 샘플들을 읽고 CSV 파일을 읽은 다음에 1000개의 데이터였다라는 거 알려주고 아웃풋은 초기화하고 그다음 n번, 1000번을 포문을 돌리는데 우리가 뽑았던 그 x 값을 1부터 1000개를 차례차례 인풋으로 넣어서 엔지니어링 시계, 이 엔지니어링 시계에 아까 여기 시계에 넣어주면 Z값을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그 Z값을 아웃풋에 모아줘라 하고 식을 짠 겁니다. 아웃풋에 차곡차곡 쌓아줘서 그 아웃풋을 똑같이 output.csv에 저장해라 라고 하면 실행을 해보면 이제 output CSV가 생겼음을 볼 수 있고요. 그 아웃풋에 해당하는 값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면 디멘션이 5개죠. Z1에서 Z5까지 그리고 1000개 인풋을 넣었으니까 1000개의 아웃풋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X와 Y 값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값을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 건데요. 뉴럴 네트워크 파일을 클릭을 해보시면 원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GUI로 버튼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스크립트로 짜놨고요. 그 버튼식으로 만든 것을 스크립트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이 흐름을 보시면 일단 인풋 파일을 읽어오고요. 샘플이 인풋이었죠. 그리고 아웃풋은 아웃풋으로 저장한 값과 y 값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려고 하는 메타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아웃풋을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아웃풋이 5개였잖아요. Z1, 2, 3, 5, 4 5개였죠. 그러면 이제 그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모든 것을 메타 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까 엔지니어링 모델에서 1, 2, 3, 4, 5 중에 2에 해당하는 얘에 해당하는 값만 우리가 한번 실제 식이 아닌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근사화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식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면 두 번째 값만 아웃풋으로 넣어라. 실제 아웃풋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단계인데 이건 건들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될 게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히든 레이어 사이즈라는 건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 중간에 히든 빨간색의 레이어를 이 뉴런을 몇 개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근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데이터가 적을 때는 오버피팅이라는 게 발생해서 오히려 더 예측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값은 이제 적당히 정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1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로 핏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고쳐줘야 될 것은 여기랑 이 인풋밖에 없습니다. 인풋, 아웃풋 여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걸 학습하기 위해 뭐 트레이닝 데이터로 70%, 밸리데이션으로 15%, 테스트로 15%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딥러닝과 기계학습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이미 너무 빠르게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33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학습을 했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뭐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테스트 셋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가 0.99, 그러니까 타겟이 우리가 맞춰야 하는 값과 이게 왼쪽이 예측한 값, 그 값이 굉장히 일치했다. 그래서 1이면 거의 1이면 완벽한 거고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0.99면 굉장히 잘 근사화한 모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근사화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델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net이라는 파일이 오른쪽에 생겼을 거예요. net.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net을 Z2에 해당한 거였으니까 Z2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이름을 바꾼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동일한 이름으로 net Z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net z2.mat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함수인 겁니다. 함수라서 어떤 값을 넣어주면 x라는 값을 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이걸 우리가 뭐 x라고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x가 15디멘션의 어떤 값이 하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를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net z2에다가 xx를 넣어주는데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해서 넣어주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딱 나오죠. 이게 바로 z2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한 모델로 바로 아웃풋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한번 볼까요? x13, 13을 x14로 나눈 거니까 우리는 x13을 한번 x14로 나눠볼까요? 굉장히 좀 이때는 값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맞춘다라고 했는데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긴 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 그 인풋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근사한 모델을 가지고 과연 실제 최적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Z2 그 네트 Z2 파일을 이제 카피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베스 스케일 문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폴더는 원래 저희가 베스 스케일을 했던 그 문제들을 조금 변형한 폴더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공이 되었고요. 그럼 아까 Z2를 학습을 한 뉴럴 네트워크 그 메터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다가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그럼 한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메인은 파일은 동일합니다. 메인 파일은 동일하고요. 기존의 파일과 동일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Z2를 계산하는 위치에다가 다 이 네트 Z2 메타 모델을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티브에서 활용이 가능했었죠. 오브젝티브에서 계산할 때 활용하기 위해 일단 파일 이 매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 모델을 불러와라. 그래서 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원래 Z2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Z2는 그냥 아까 불러왔던 net Z2라는 함수에 넣어라. 그리고 X는 트랜스포즈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체 X를 트랜스포즈해서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Z2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Z2에 대한 식을 모른다고 지금 가정하고 내가 근사한 모델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컨스트레인에도 있었죠. 대학 조건에서도 Z2를 계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Z2 모델을 불러오고 Z2 대신
원래 식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항상 이 트랜스포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꾼 겁니다. 요것만. 바꿔서 한번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식이 아닌 메타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를 했을 때. 네, 끝이 났고요. 보니까 F 밸류를 보면 이게 프라핏이었죠? 그럼 7 곱하기 10의 10승의 돈을 벌었다라고 최적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메타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밸리데이션을 할 때 오브젝티브 밸리데이션 펑션을 따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Z2를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식으로 계산해서 정말 이런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가 최적화가 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주면 값을 보면 차이가 있죠. 근사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근사화 모델로 했을 때는 7의 10승을 7 곱하기 10의 10승을 프라핏으로 했지만 실제 밸리데이션을 해봤더니 6.69, 6.7에 해당하는 프라핏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메타 모델로 최적화하는 거는 근사화 모델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최적화된 값에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실제로 했을 때, 밸리데이션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해는 실제로는 이 정도의 프라핏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컨스트레인에도 저희가 메타 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컨스트레인 밸리데이션 파일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냥 단순히 원래대로, 그러니까 Z2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원래 식으로 계산된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제약 조건을 진짜 맞췄는지 한번 보면 이 값들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혹은 플러스이더라도 굉장히 0에 가까운 2의 마이너스 14승이면 굉장히 0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만족한 값인지를 보면 어떤 톨러런스 안에선 만족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해가 그래도 모델을 활용했지만 의미 있는 해였구나, 피저블한 해였구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